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형.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다른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깨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에 확신에 차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호감 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났어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간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와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용치 사이의 균형, 혼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무례함에도 과속 방지턱이 필요합니다. 한 출판사 편집자가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권위적인 저자가 한 분 계신데 어쩌다 미팅할 일이 있으면 늘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때론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이럴 때 참 어렵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내가 속한 조직에 불이익이 될 것 같을 때, 혹은 어려운 상사나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자본주의의 미소를 지켜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심리학자 부부인 고영근, 김진영 교수의 책 행복의 품격에 따르면 삶에는 커다란 사건들보다 일상적 골칫거리가 더 치명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삶이 파괴되는 건 고통의 총합이 아닌 그 순간에 느끼는 무력감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때 무력감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생각난다. 그러기에 매번 싸울 수는 없겠지만 삶을 지켜내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아주 쉬운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네? 여기에는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한데,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도 이런 태행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을 담아 아주 짧게 네? 라고 말하면 놀라는 거다. 놀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우리의 반응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필름들이 존재하니 특단의 강경책이 필요하겠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이상해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와 약간을 맞추려고 만든다면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도로 위의 가속 방지턱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갑에 대한 예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것. 종종 후회로 남는 자기 포효는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중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례한 상대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무례해질 필요도 없다. 구겨진 표정으로 투덜거리거나 비열해지라는 게 아니다. 정중하게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려주는 거다. 표현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건 별로 없다. 만약 그놈에도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런 곳 혹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떠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아주 작게라도 표현해보자. 무력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야, 넌 살 좀 빼. 차라리 널 빼도 될까? 그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다. 회사 후배였던 그녀에겐 오랜 친구가 있었다. 평소에는 좋은 친구였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칭찬하면 얘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정색하며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곤 했다. 그녀는 마음이 상해도 무조건 반사라도 하듯 어색하게 웃어 넘겼고 친구의 무례는 반복됐다고 했다. 왜 가만히 참고만 있냐고 묻겠지만 사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문화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동양 문화에서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건 교육과 진리 탐구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서양의 진리 탐구 롤 모델이 소크라테스라면 동양의 롤 모델은 부처가 아닐까. 서양이 광장에 모여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 왔다면 동양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즉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왔고 말이 없는 사람을 점잖고 신중하다고 평가하곤 했다. 또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는 감정을 안으로 사귀고 억누르는 것을 성숙한 행동으로 여겼다.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웃을 때조차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예의라 배울 만큼 감정 표현의 절제를 요구했다. 마치 100가지의 감정을 한 가지 표정으로 표현해내는 로봇 연기의 달인이 되어야 했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진의를 숨긴 의례적인 표현도 많고 목소리의 톤, 전후 맥락,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 두리뭉실한 신호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발달하게 됐다. 과거에는 한 마을을 이루는 사람이 몇백 명 수준이었고 동일한 문화와 가치관, 예의, 범주를 공유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반대로 말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나 개인의 상식이 천차만별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에 타인에게는 상식이 나에게는 무례일 때도 있다. 나에게는 선의가 타인에게는 오지랖일 때도 있다. 이심전심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동상이몽인 거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의식 속에 쌓인 감정은 느닷없는 분노로 표출되곤 하는데 관계 끊기, 고의적인 실수, 은연중에 탓하기 등 수동적인 공격 형태를 띠기도 하고 때론 애꿎은이를 향한 묻지마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인내심으로 화를 사기를 하지만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결국 자신의 몸으로 향하기에 구토와 같이 거절을 상징하는 신체적인 병증이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의 엄폐는 우리를 패자로 만들거나 가해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 둘 모두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불편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은 흘러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의 창고에 계속 감정을 쌓아만 두면 더는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한 감정이 어떤 행태로든 문제를 일으킨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건 그저 갈등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분노로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참다가 병이 나는 것 모두 건강한 자기 표현을 배우지 못한 비극인 것이다. 그렇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묻고 싶겠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할 때가 있다.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삶에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물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견디며 사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나는 뜨끔했는데 나 역시도 친구의 고민에 나도 그랬다. 다 그렇게 산다. 힘내라 라는 식으로 답하곤 했다. 내 딴에는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한 말이었지만 당시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의 저자 헤럴드 쿠슈너 역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도 20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로를 해왔었다고. 알고 보면 위로와 공감의 실패는 참 훤한 일이다. 왜 공감은 어려운 걸까?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옳다 해서 정혜신 박사는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내보겠다. 아이가 만약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쳐보자. 여기서 어떤 말이 공감을 위한 말하기라 생각하는가? 1. 너는 누굴 닮아서 맨날 싸우니? 2.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3. 왜? 뭐 때문에 싸웠어? 다른 친구는? 4.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아마도 우리는 이 중 하나의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다. 그럼 공감의 이야기는 뭐였을까? 사실 여기까진 페이커였으니 상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는 말이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할지라도 우선은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곤 한다. 그래서 이 쉬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물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상대의 마음을 묻는 건 맨 나중으로 미뤘다. 충고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책이 있고 훌륭한 강연이 있고 명언이나 좋은 글귀는 SNS에 넘쳐난다. 그 말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남들도 다 힘들다고 다 그러고 산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것뿐이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닌 존재의 위로였다. 그러니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주자. 내 마음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대의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하길 진정한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취객이 난동을 부려서 경찰과 신랑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막무가내인 취객을 꼭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다. 그러자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취객은 금세 누그러져 청년 어깨에 고개를 떨궜다. 화난 줄 알았지만 사실 어른도 아이처럼 안아달라고 외치는 중이었는지 모른다. 일단 표현해야 상대의 진가를 안다. 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갈등이 절대 생기지 않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천상의 화법. 물론 몇 가지 지침은 있겠으나 그게 가능할까?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라 우리의 말은 상대의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번역되기에 아무리 사려있게 표현할지라도 상대의 반응을 내가 통제하고 예측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 노력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서 불편함을 꺼내는 순간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술만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해야 상대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결국은
허탈함만 남을 관계에 쩔쩔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악당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표현의 두려움이 관계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을 수도 불필요한 분노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하는 공놀이와 같기에 서로 주고받을 때 놀이이고 즐거움이다. 상대는 내게 공을 던지는데 나는 조금 더 받아치지 못하면 그때부터 놀이가 아닌 폭력이 되고 상대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상처 내기 위함이 아닌 더 깊은 유대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몫이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며 갈등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이 정도에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을 우리는 신뢰라 부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앤드루 레투스. 하나나, 전기요금 안 냈네. 타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타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나만의 분노 조절 장치를 만들 것. 고민 상담을 하는 한 예능 방송에 화를 참을 수가 없다는 사연자가 나왔다. 예전에는 화가 나도 꾹꾹 눌러 담았지만 오해를 받아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한 이후로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였다. 그런데 한번 표현하다 보니 화를 주체하기가 힘들었고 팀장님을 호출하는 것도 불쌍하며 이거 저보세요 화를 표현하자 한때 강아지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도사견으로 불린다고 했다. 화를 무조건 틀어막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면 그거 역시 문제다. 언제나 잠겨있는 수도꼭지도 아무데나 화가 쏟아지는 수도꼭지도 망가진 건 똑같다. 중요한 건 분노의 방식과 정도의 문제인데 해안의 다른 나라 어선 한 척이 넘어왔다고 미사일을 쏠 수는 없다. 지성인인 우리는 상대에게 신호를 주고 그럼에도 침범이 계속될 때 진돗개셋을 발령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결국 감정이 문제야의 저자 마르코 폰 민하하우제는 외부의 계기와 이런 일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지라는 확신이 맞물릴 때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말한다. 이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며 묻지마 칼부림을 하는 사람도 마동석 같은 책에게 형님들 앞에서 분노 조절 자리가 될 수 있듯이 분노에는 선택의 영역이 있다. 이 선택의 영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분노 조절의 혁신이다. 이를 위해선 하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타인이 함부로 해집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계가 없이는 손쉬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무력하며 스스로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기 보호의 경계를 찾아야 한다. 다만 공격받는 그 순간에는 굳어버릴 수 있기에 평소에 미리 자신의 분노의 영역을 정해두는 편이 좋다. 이웃에 대한 믿음을 실천한다며 대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는 없듯이 각자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경계만 두텁게 쌓다 보면 결과는 고립이다. 늘 경계하며 나를 세우고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 예민함과 필요하며 오인 사격도 쉽게 생긴다. 규칙에 응격하며 가장 먼저 지치는 건 심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허용치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허용치가 없으면 불필요한 분노로 우리 자신을 소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기준선으로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을 리 없고 매번 네이트판에 화를 내도 되는지 확인을 구할 수도 없으니 결국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게 맞는 기준선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후회와 무력감의 순간들로 만들어진다. 숱한 밤, 아무 말 하지 못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져 이불킥을 해야 했다면 혹은 한해버린 순간이 내심 후회가 됐다면 그 경험이 나의 기준을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 그 후회의 순간들을 되짚으며 이제 다른 선택을 해보자. 경계와 허용치가 포함된 당신의 기준선이 이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다. 때로는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제권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리타 하트니
편안한 관계를 위해선 내가 편안할 수 있을 만큼의 경계와 상대가 편안할 수 있는 만큼의 허용치가 필요하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 인터넷에서 못된 직장 상사 대형 부부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상사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인데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떤 게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너가 내 상사를 만나봐라 그 말이 나오나. 개그우먼 김숙이 미용실에서 드라이가 뜨겁다는 표현을 고기 탄다 고기 타로 표현하는 걸 보면 솔직하면서도 위트가 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따라하려는 언니가 어색한 건 사실이다. 합법체계의 사례나 예문의 한계가 바로 이 지점이다. 내가 겪는 상황이나 상대에 딱 맞아떨어질 수 없을 뿐더러 나에게 꼭 맞는 언어도 아니다. 사실 완벽한 산적은 없고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문일 뿐 완벽한 대본이 아니다. 강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찍어주는 일타 강사는 없고 설령 어떤 학부의 매뉴얼이 완벽하다 해도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면 사람이다 고객님처럼 행실만 남을 뿐 힘을 잃게 된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나에게 맞는 언어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응용과 연습은 필수다. 내 경우에는 화가 나는 상황에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화낼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남는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아닌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원칙을 내 언어에 적용했는데 황당하다, 뭐 하시는 거냐 같은 표현이 나오려 할 때 당황스럽다, 난처하다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말했다. 그렇게 하니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후회할 일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운다. 카드 할인받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만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 화법은 천성이 아닌 기술이다. 저절로 완성되지 않으니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선 안 된다. 조금 더 매끄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며 연습하고 수정하고 시도해 나가자. 나를 지켜주는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말하라. 모든 진실을 하지만 말하라. 비서더니 에밀리 디킨서. 화가 났을 때는 저성으로 워킹 홀리데이 가고 싶으세요? 어때요? 요단강 크루저 펜도로 타고 싶으세요? 돈 안 돼요. 자, 각자 만들어 봅시다. 표현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해. 우리 동료들은 다 알만한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기준한 사람들 앞에서 수목을 태양에게 이렇게 말한다.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때 태양은 이렇게 말했으니 그걸 어떻게 말해요? 현실 속 전개는 너무나 다르겠지만 말을 하지 그리스도와 그걸 어떻게 말해 사이의 싸움은 마치 모든 걸 깨뜨릴 수 있는 칼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오랜 세월 이어졌다. 대체 왜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할까? 그건 아마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읽어내기보다는 의심하고 억압하도록 교육받았고 화, 슬픔, 외로움, 수치심과 같은 불편한 감정은 비교적 단순한 가짜 감정으로 위장되어 표현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는데 때로는 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으며 내 마음을 나조차 알 수 없으면서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곤 했다. 그런데 상대가 선녀보살이 아닌 이상 나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충족되지 않은 요구는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기 쉬웠다. 그렇게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관절이 필요하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감정에 담긴 자신의 요구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그 안에는 존중받고 싶다.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와 같은 요구가 담겨 있을 것이다. 마음에 대한 오희를 늘리며 자신의 진짜 감정에 가리키는 자폭값을 찾아야 한다. 때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도 있겠지만 인정해야 비로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상처 주지 않으며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마셜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법을 추천한다.
너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말해야 하는데 이건 상대를 평가하는 건 피하고 행위와 사실만으로 내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말하기 기술이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를 무시한다와 같은 상대를 판단하는 문장은 내가 말할 때 너가 TV를 보면서 대답하면 관찰 나는 내게 존중받고 싶었는데 나의 욕구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서운해 나의 감정 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덧붙일 수도 있다. 뭐뭐 하지 말아라는 검지의 언어보다는 뭐뭐 해주면 좋겠어 라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나를 존중해주와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TV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대답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 알아가고 상처 주지 않는 언어를 배울 때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고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먹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익혀보자. 표현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종이에 적으며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이 할 말을 써며 보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자. 누구나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어요. EBS에서 방영한 달라졌어요 라는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부부의 갈등사항을 엿볼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아내, 반찬통 하나 사는 것까지 비난하는 남편 등 집집마다 사정은 달라지만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다. 대부분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비난을 했고 상처 입은 상대는 비난으로 대지 끝없는 대감식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며 몇 달을 같은 문제를 싸운 적이 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너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바꾸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남자친구가 자주 불만을 표현했고 한동안 상처의 핑퐁 게임이 이어졌다. 대체 왜 사랑하는 이들조차 이런 갈등을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익숙했다. 어린 시절부터 개별성을 존중받지도 못했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고받지도 못했다. 그런 우리는 상대가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때론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랑의 선거라 여기며 예리하게 비난하고 집요하게 강요하며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진 자율성의 욕구를 가속 평가하는 거였다. 마셸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가구 소수의 지배자가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사고하도록 교육해야 했고 도덕주의적 판단이기에 적합했다고 말한다. 다만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직, 평화, 사랑과 같은 가치에 대한 판단은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이다. 비난과 강요는 수치심을 안기고 브레네 브라운의 수치심 권하는 사이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더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수치심을 전가하려 하거나 오히려 비난받은 행동을 강화하는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다. 때로는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나고 강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자주적 체념이 아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겸손의 깨달음이어야 한다. 그 뒤로 나는 오랜 요구를 중단하고 내가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판단과 비난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 고단하더라도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노력해야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을 때도 강요가 아닌 애정을 바탕으로 부탁할 수 있었다. 꼬리고 규칙이나 비교와 같은 판단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연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상대의 시간계가 소중해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사랑은 정교한 관계의 영역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 딱 맞는 완벽한 상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자. 사랑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다만 서로에게 다 나갈 뿐이다. 억압에 이어달리기를 끝내봅시다. 엄마의 표현에 따르자면 나는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 그러면 엄마는 그러다 나중에 집에 가서 쫓겨난다 라는 말을 하곤 했다. 이 말은 딱 너 같은 자신 나와봐라와 함께 엄마들의 유행어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루는 이 익숙한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불편함이 느껴졌다. 엄마들은 대체 왜 자식에게 쫓겨난다는 시대착오적인 악담을 하는 걸까? 아마도 그건 엄마도 엄마에게 들었기 때문이겠지. 엄마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에게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 표현을 할 때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에 스며들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내가 나중에 시집가서 쫓겨날까봐 무서워하면서 살면 좋겠어? 라고 물었다. 당연히 아닐 테다. 잠시 말이 없다 엄마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사실 정체성에 대한 유형화와 억압은 어디에나 있었다. 주로 여성에게는 의사에게 목소리가 크면 안 돼 라는 말로 요구를 남성에게는 남자는 울면 안 돼와 같은 말로 감정을 억누르다. 이 오랜 억압은 자신을 옮아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하게 된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내게 어떻게 남겨질지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만약 그 말들이 불안, 상처, 갈등의 씨앗이라면 당신이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씨앗이 마음에 뿌리내주지 않도록, 적어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다 쫓겨난다, 그러다 쫓겨난다, 그러다 쫓겨난다. 스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싸움을 멈추는 방법. 많은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하면 마치 라디오가 된 것처럼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반복한다.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내 말을 인정해달라는 외침인데, 상대도 같은 말만 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니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치트키는 상대의 말에서 작은 진실이라도 발견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 게 되어버리거나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다. 내 경우에도 자꾸 방해를 멈추고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 역시 내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 마음도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대부분 그러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왜 그럴까? 그건 싸움에도 지배욕, 자기의 충족, 복수심, 자기 동정, 정의, 책임회피 등 수많은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일 테다. 지루한 평화보다 시끄러운 다투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가 싸움을 중단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싸움을 지속하고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택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통해 얻으려 했던 건 싸움을 통한 엄밀한 보상이 아닌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일 아니었을까? 상처뿐인 만족감 때문에 깊은 유대와 애정을 잃어버려도 괜찮은가? 사랑은 인내의 가치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 관계에 있어 수많은 기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순간에 사랑을 택하는 용기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택하자.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100번 김구. 사람은 평화를 견디지 못해서 싸움을 택한다. 평화를 견디는 힘이 필요해.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번아웃 금지. 학창시절 우리 집에는 서울대생 합격 수기집이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코피 나는 게 일과였지만 코를 틀어막으며 영어단을 외웠다는 일화 같은 거였다. 나는 시부수를 해도 서울대에는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고통에 대한 미화였는데, 링거를 맞으며 일에 미전하는 사람을 보면 프로답다고 평가했고, 하루에 방울토마토 10개를 먹이며 살을 뺀 연예인은 의지가 강하다고 여겼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자일 때가 많았기에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목표를 달성한 이라는 미담이 되곤 했다. 나 역시 3일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노동의 플러스로 여기기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주변에선 조금씩 탈이 나기 시작했고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요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서 김유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 설명하며 과거에는 노예의 감독관이 외부에 존재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독관을 예민화했다고 말한다. 타인에 의한 착취는 저항심을 만들지만 자기 착취는 제의식을 만든다. 많은 이가 자신을 자원으로 삼아 스스로 소폭하는 삶을 택했고 자신을 충분히 착취하지 못한 이들은 제의식에 시달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발전했고 우리는 매우 열심히 살았음에도 점점 행복에 닿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착취로 집행되는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고 한계를 넘은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한다. 한계를 넘으면 일시적으로는 강인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건 나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일이다. 저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다. 우리의 체력도 충전의 주기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배터리의 잔여량은 하나가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예민하게 살피고 자신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시간과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불필요한 제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와 효율성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꿈도 열정도 성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다. 당신은 자신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한 후 영화 감독을 꿈꾸던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일찍 자라 몸이 안 좋아. 하예의 기술.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연인이 된 진수와 범수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다툼이 생겼다. 범수가 전 연애의 기억을 끌어와서 가민 반응을 한 게 문제였다. 현실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 그런데 앞서 걷던 진주는 흐름을 멈추거나 범수에게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범수는 당황한 듯 묻는다. 이렇게 멀어지다가 오늘은 헤어지고 밤새 후회하고 내일도 사과하고 뭐 그런 흐름 아니었어요? 그때 진주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오라. 어리둥절한 범수는 진주에게 달려가며 둘은 어느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초고속 하이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싸움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때론 숨겨둔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싸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잘잘못을 논하며 불필요한 상처를 낼 때는 뻔하고 식상한 전개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때는 고르디아스 예매도처럼 싹둑 잘라버리는 게 답일 수 있다. 어차피 하이라는 결론에 정해져 있다면 상대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면 뭐가 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의 해피나 감정의 일방적 억압이 아닌 덜 상처 주기 위한 하이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사소한 논쟁보다 상대가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자. 그래 나에게 오라. 그대 나에게 오라. 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건 관계가 병들었다는 증거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럼 둘 다 만난 걸로 할까? 좋아. 누구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하세요. 엄마의 기본값. 얼마 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게스트로 나온 팟캐스터 방송을 들었다. 방송 중에 누군가가 엄마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다들 엄마를 생각하는데 왜 슬프냐는 반응을 보였다. 엄마는 고국에서 잘 살고 계시다고. 이럴 수가.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다가도 엄마 얘기만 하면 다들 스르게 울지 않았단가. 우리는 왜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면 슬픈 걸까? 우리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프다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검을 맞이는 짜장면도 싫다고 말해야 했던 위대한 엄마의 모습. 자식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넘어선 희생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EBS 다큐 프라임 마드쇼크 제작진은 100명의 엄마들에게 엄마라면이라는 어지를 주고 문장을 완성해보라고 했다. 그때 엄마들이 완성한 문장은 엄마라면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
엄마라면 헌신해야 한다. 엄마라면 맛있는 건 자식이 위주해야 한다. 엄마라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 엄마라면 항상 참아야 한다. 였고 심지어 엄마라면 나의 삶을 보게 해야 한다는 문장도 있었다. 엄마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조건은 인권 유린에 가까웠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저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라오는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이상적 존재가 엄마의 기본법이 되어버리는 일단 엄마가 힘들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각종 정보와 참견을 유아세에서 하라는 건 오죽 많은가. 엄마가 똑똑히 아이가 성공한다는 식의 광고 문구 역시 나 때문에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놓고 아이를 위해 종종 그리며 살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면 엄마의 희생으로 자란 자식은 괜찮을까? 크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싶었건만 그 모든 게 쉽지가 않으니 그러자는 눈물이 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세상에는 마더 테레사급의 희생적인 엄마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건 양쪽 모두에게 비극을 만드는데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 일도 그래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일이 되어 엄마는 자신의 모성을 의심하고 아이는 자신을 주인의 주인공으로 느낀다. 결국 모성의 상향 팽준하는 우리 모두를 죄책감과 상처에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원래 이상적인 걸 정상적인 거라 여기면 소수의 이상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힘든 법이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아는 엄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남편과 사회 시스템의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가족, 커뮤니티, 사회적 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하며 때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은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엄마도 인간이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가 있는 약한 사람일 뿐이며 때로는 삶의 구렁텅이에서 버둥거릴 수 있는 한 개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도 그게 칠순이었음을 알아줘야 한다. 불행한 엄마의 헌신은 자식에게 죄책감으로 남을 뿐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엄마도 행복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엄마로서의 행복은 물론이고 아내로서의 행복, 친구로서의 행복, 한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에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 용서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를, 누군가는 당신 자신을 말이다. 여행에서 만난 독일인 친구 엘사와의 대화. 내 딸이 20살이 됐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행복해서 너무 좋다고. 엄마, 자식을 위해서 행복해주세요. 감기의 씨앗 뿌리기. 종종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도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점점 차이가 생기니 예전과 달리 거리감이 생기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이건 꽤 뻔한 고민인데 내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단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다. 영국의 시인 세물 존스는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홀로 남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삶의 단계마다 자연스레 변화하기에 우정은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는 않다. 가까워졌다고 믿었는데 쉽게 멀어지기도 하고 좀처럼 거리가 좁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역시나 어렵다며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는 본래 쉽게 빚어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일부만의 시간을 누수시키며 관계를 지속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우정을 새로운 관계에서는 금세 발견하지 못해 실망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저 긴 암흑을 갖고 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답이 되어준다. 어떤 관계는 싹도 트지 않고 사라질 테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라는 자연분이 더해서 깊은 유대감이라는 일매를 맺는다. 그러니 핑계는 없이 실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두름 없이 관계의 씨앗을 심자. 우리를 지켜줄 관계의 울타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을 이번 주에 보자로 바꾸면 된다.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네.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네. 누군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그랬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체가 내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상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훤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가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원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옮기주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어설프고 이룬 것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질을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의 풍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 나의 빛나는 흑역사. 구글 알고리즘이 법률 스님의 전문적설 영상으로 나를 뜬 적이 있다. 법률 스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30살의 공무원 시험준비생으로 어린 시절 사회 실패한 아버지는 그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누룩만으로 의사가 될 수 없었고 자질한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참담하다고 했다. 잠잠고 듣던 스님은 그 역시 아버지처럼 살게 될 거라 말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으냐고 물었다. 그가 실패할 거라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다라고 답하자 스님은 단호하게 그런 게 바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역시 사업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겉으로 절망하게 된 거라고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작은 충격을 받았는데 역시 간센 부설에서 나오는 바이블랄까. 분명 우리 사회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장하고도 게으른 의지를 독려하곤 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도 못 버티면 다른 데서는 더 못 버틴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못하면 다른 건 더 못한다. 이 확신에 찬 말들은 포기하는 건 의지가 약한 거라고 이력서에 생긴 공백은 감춰야 한다며 방황과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만들곤 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SBS 스페셜에서 폴란드의 한 초등학생 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각 석탄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각 설탕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교사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실패하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교육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폴란드에는 서로의 실패담을 공유하고 기념하는 실패의 날이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핀란드라고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었다. 철옹성 같았던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겪었지만 노키아에서 나온 이들은 수많은 스타트업을 세웠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핀란드 사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닌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다. 우리 역시 몇 번의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방향을 택한 듯하다. 결국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치열함을 다짐하고 안전한 것을 쫓으며 적게 도전하고 적게 실패한다. 그런데 대안 없이 셀박함만 계속되면 오히려 쉽게 실망하게 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리라는 북클럽 오리진과의 인터뷰에서 2040년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대부분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삶은 다양해지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 개인의 회복력, 즉 실패를 다루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애플에게 해고된 게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라고 말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지만 덕분에 작가로 살고 있는 나처럼 누군가와의 헤어짐으로 진짜 인연이 들었을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는 일이며 포기는 한계를 확인하는 일이 아닌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러니 실패의 속내에 절망하지 말자. 목표에서도 직업에서도 관계에서도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배워야 한다. 자신의 실패에 너그러울 수 있어야 타인의 실패에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나? 방황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군. 방황을 인정해달라. 방황했던 날들만큼 삶이 치열했던 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이 정말 우울할 때가 있었다. 어릴 때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끝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니 되돌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있는 나에게 엄마는 자신도 젊은 시절 우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런 자신이 더 못나 보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세수도 팍팍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았다고 했다. 나는 이 특별한 것 없는 탁기 해피엔딩도 아니었던 이야기가 종종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못 나아진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더 못 나아지지는 않기 위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냈다. 돌이켜보면 삶이 너무 피곤했다. 러닝머신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거기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못나아지지 않기 위해 걷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지는지 묻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러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순간마다 삶을 살아내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보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내리는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며 목적이자 보상 아니었을까. 그러니 때론 초라해 보일지라도 때론 무력해 보일지라도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일지라도 당신도 살아내기를 바란다.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봉우, 건태훈, 단.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태어난 김에 살아봅시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차갑게. 인터넷에서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것을 봤다. 게시글 제목은 친구가 약속에 늦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이 책을 보고 나는 좀 걱정이 되었다. 제목대로 따라하다간 나만 할 친구가 있을까? 글을 읽어보니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다 문제점과 친구를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는 편이 관계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약속에 늦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는 문장에는 너무 많은 것이 생략됐는데 얼마나 늦어야 집에 가는 건지 알려주는 정확한 지침도 없고 얼마 만에 만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상황 설명도 없었다. 친구가 2시간 거리에서 오고 있는데 10분 늦었다고 집에 가버리면 그건 신종 또라이가 아닌가. 거절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관계에 지나치게 쩔쩔매는 사람들에게는 긴장과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용한 글일 수도 있지만 이미 쿨한 이들에겐 투머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관계에 대한 바이브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글마다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 일일이 주소로 달 수는 없으니 지금 내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는 각자 판단해야 한다. 물론 이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누군가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예전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혼자 잘 지내는 연습을 했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또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혼자 잘 지내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느냐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게 맞느냐고.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샤워기의 온도를 조절할 때 조금 더 차갑게와 조금 더 따뜻하게를 반복하다 내게 맞는 적당한 온도를 찾아내듯이 관계의 적정선도 그렇게 맞추는 거다. 그렇게 중요한 그 지금 관계의 온도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지 나의 마음을 아는 일이다. 외롭다면 한 걸음 다가서고 괴롭다면 한 걸음 물러서자. 누군가에게는 냉정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열정이 필요하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관계의 온도를 찾아내면 된다. 편안하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를 우리는 따뜻함이라 부른다. 다 같은 중생 아니겠습니까? 평소 사생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던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결혼 당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혼 후 1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에게 아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척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고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눈물이 난 자신의 손을 아내가 꽉 잡아줬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이미지는 늘 사랑받고 성공한 그늘 한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조금은 놀랐던 기억이 난다. 아무런 문제도 상처도 없어 보였던 이들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 지금의 힘든 마음, 상처의 순간을 꺼내놓을 때는 타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한 번은 강연을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강연에 온 다른 분들에게 남들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때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안은지 살아야 할까 생각한다. 사실 사람들은 불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불행을 숨기고 상처가 클수록 상처를 감춘다. 그래서 다른 이의 아픔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 혼자만 상처가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이야기를 품고 조금씩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너서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위안과 안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갖자. 사실은 다들 나만큼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은 다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다. 플라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뭔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럴새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경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느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더니 무슨 배부를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네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잇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유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음에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리지는 조금도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는 조건을 붙이고는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크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이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안아주길 바란다. 그 따스함이 사랑의 실체다. 에필로그.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이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안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천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땡스2. 오랜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 가끔 공부가 전혀 쓰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이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참고 도서들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찔끔찔끔 글이 써졌고 체검하는 듯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결국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써느라 고생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견딘 덕분에 제가 사랑하는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을 성의합니다. 예. 이번 땡스2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땡스2에 내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땡스2를 열어봤다면 딩동댕 나왔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조카, 유나, 윤소, 예상하는 친구들과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의 자랑
BTS의 정국과 동맹이인인 이 책의 무주 정국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출판사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함께 완성해준 담당 편집자 소연 대리님, 신뢰할 수 있는 통찰력 보여주시는 성훈 팀장님, 가일차게 디자인해주신 정민 차장님과 애써주시는 닥상북들에 감사드립니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응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러도 와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남겨주신 이분 꼼꼼하게 읽고 가끔 저장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을 행복을 바라며 썼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 김수현 드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